또 가족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인영 우리 선생님한테 의뢰받기로는 첫 번째 1시간 정도의 강의는 조울병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신병을 극복하고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는 국가는 지금 어떤 생각을 이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사업부장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또 관여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좀 분류해 볼 수 있겠느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생각이 잘해야 돼요. 근데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어떤 병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게 바로 지난주에 들으셨던 그 조현병 또는 망상증,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특히나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사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생기는 병이에요. 사실 이 사고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치료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현병이나 또는 망상장애, 편집증, 의처증 이런 것들이 참 치료가 잘 안 된다. 왜? 여러분들 사고가 그렇게 쉽게 바뀌세요? 그럼 전도하면 누가 예수님 쉽게 믿나요? 그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야의 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감정, 이 정서, 느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이 생기는 게 우울증, 불안, 또 오늘 말씀드릴 조울병, 이걸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나 기억력, 이런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기면 기억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영화도 손예진 보면은 이제 나중에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남편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매 또는 기억력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제 정상 일반인들은 이제 기분이 변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커피를 한 잔 딱 끓여줬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딱 먹고 있는데 이 아들놈이 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엄마 책가방 어딨어? 그러면 분명히 어제 챙겨놨는데 그럼 또 화가 확 나서 야 임마 거기 있잖아. 그러면 또 짜증이 확 나고. 근데 이런 변화들이 누구나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10 정도로 즐거운 일에 100으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남처럼 슬퍼해야 되는데 슬프지 못하거나 이러면 이게 마음에 병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정상 범위를 확 넘어가면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너무 기분 좋아지면 그게 조증, 그리고 약간 경하게 좋아지면 그게 경조증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아예 그냥 기분이 꺼지면 그걸 우리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나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어. 그 선생님 말대로 나 우울증이래.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분의 변화가 2주 이상 또 기분 좋은 게 한 4일 이상 계속적으로 이상이 나타나야 그때 병이란 말을 붙이지 그냥 하루 좋았다 하루를 안 봤다 이거 갖고 병이란 말을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에 지나친 기분 상태나 또는 기분 변동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기분만 좋았다 나빴다 끝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장애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신에서 장애가 붙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지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어머님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제 사람 구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구실을 하게 되면 장애가 없어요. 근데 구실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장애라는 말을 붙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그러고 혈압이 떨어지면 저혈압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당도 우리가 고혈당, 저혈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기분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너무 이 저혈당처럼 떨어지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이게 고혈당처럼 기분이 너무 뜨면 우리가 조증 또는 양극성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붙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분 장애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조울병 이걸 갖다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는데 우리 양극이 뭘 얘기하죠? 네, 북극 또 남극 우리가 양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극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극도의 우울증과 극도의 조증을 북극을 볼 때 양극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극과 극을 오간다라는 뜻에서 이제 양극성 장애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극을 갖는다는 게 양극성 장애다. 그래서 우리가 조울병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뜻에서 양극성 장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소를 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분 누구신 것 같아요? 누가 형인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오른쪽, 왼쪽? 같은 사람 같아요. 오, 야,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같은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훨씬 더, 오른쪽 분이 형 같아 보이는데, 얼굴은 똑같죠. 이게 뭐냐면, 이분이 조울증을 앓았던 그 멕시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우울증일 때일까요? 네, 이게 조울증이에요. 이쪽은 우울증일 때.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가시죠? 네. 근데 어떤 한순간만 보면은 이분 보면 반지가 몇 개예요? 남자가? 반지, 목걸이, 뭐 아주 신났고, 그죠? 아이고, 뭐, 옷 색깔도 보세요. 옷 색깔에서 벌써 빨갛잖아요. 네? 빨간 옷을 입고. 거기에 비해서 이 우측을 보시면 어때요, 이분은? 뭔가 눈도 좀, 못 주무신 것 같아. 밤에 좀 수면도 좀 불량하시고, 그냥 뭐, 옷도 보면 이게 다려있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 외모에 관심이 없어져. 이 똑같은 사람인데 조증인 상태와 우울증인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뭐 빨간 옷이 다 조증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때 보면은 막 빨갛고 그냥 막 무주에 뭐 손톱이 빨갛고 막 그렇잖아요. 신발도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러고 저분 오늘 뜨셨나 뭐 이렇게 의심을 아니 에너지가 있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그냥 그죠? 까만 옷에 그냥 아무런 장신구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저분이 우울증이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모를 보고 그 기분을 보면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울증이 영어로 디프레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D라는 것은 이제 D이라는 것은 저하된다. 그리고 프레셔에서는 프레셔 그러면 왜 압력밥솥 우리가 프레셔라고 그러잖아요. 그 압력을 우리가 프레셔라고 하는 어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 프레셔, 압력이 떨어졌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압력이 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걸 우리가 영어로 디프레션, 우울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엔진이 이렇게 정상이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 기차 보이세요? 여기 사실은 뭐 알프스 산이 아니라 여기 기차가 있잖아요. 그죠? 야, 이 산을 그냥 기차가 쫙쫙쫙 잘 올라가려면 엔진이 그냥 뭐 프레셔가 있어야 돼. 압력이 있어요. 그죠? 역시 우리 몸의 엔진은 심장이에요? 그러세요? 심장이 뛰어야지 물론 피가 돌지만은 사실은 기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우리 몸에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게 많은 분들이 하트 그러니까 심장이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마음이 아파요 하면 여기라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죠? 우리 몸에 엔진은 뇌에 있단 말이죠. 생각도 여기서 나오는데 감정도 여기서 다 나와요.
감정이 막 심장에서 막 뿜어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심장에서는 이제 그 혈액은 나오지만 이런 감정이나 사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차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예, 원적을 잘 아까 알프스를 잘 올라가는 기차는 이제 압력이 있는데 이 기차는 이제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탈선을 하게 되고 이게 누구 그림일까요? 네? 뭉크가 뭉크, 그죠? 뭉크. 뭉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요? 핀란드? 노르웨이? 예, 오슬로 미술관에 가면 이 뭉크의 그 절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 텐데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그림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암울한 색깔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제 즐거울 때 그림을 그리면 이것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 요새 MRI나 이런 걸 많이 찍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인의 뇌는 이렇게 빨간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신나는 엔돌핀이 팍팍 쏟으면 뇌도 그냥 막 압력이 막 올라가서 빨갛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 게 좀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그냥 퍼렇게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뇌는 바로 우울증 환자. 이제 압력이 떨어지는 그런 뇌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뇌도 보면은 확실히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뇌로 확실히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상적인 뇌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식물이 이제 아침에 우리가 나팔꽃이 폈다 저녁에 지듯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또 배설도 잘하고 그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과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죠. 그래서 실제 정상적으로 뇌가 기능을 하면 사람을 잘 뭔가 의욕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종교 이런 교회 와서 참 할렐루야 또 예배도 하면 그냥 마음의 충만함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잘 살아가는데 병적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수면 패턴이 깨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외래를 봤는데 이제 찾아온 친구가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새벽 5시에 잠을 자.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잠의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원인을 자기도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이 정신과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인간이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일까요? 어떤 때 물어보면 옆에 배우자가 더 잘 알아요.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야. 참 희한하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느껴서 잘할 것 같은데 몰라요. 이 친구도. 아니 그래서 왜 못 자는데 불면의 원인이 뭐야?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생각해보자. 기분이 어때? 기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때 못 자지?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뭘 자꾸 체크하는 것 같아요. 뭐가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게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잔다. 이 친구는 보니까 강박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다 이유가 있는데 저랑 얘기하기 전까지 자기 불면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병적인 상태가 되면 일단 잠을 못 자요. 사람. 이 뇌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감정, 또 기억력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아주 뇌가 정교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각이 틀려지면은 분명히 뇌는 감지를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면증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울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울하냐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물어보면 심한 우울증일수록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자꾸 깨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라는 거죠. 밥을 못 먹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해야지 건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냐면 이 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도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드디어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그럼 이제 신체적인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살 사고까지 이르게 되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의 증상을 살펴보면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리듬도 깨지고 또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울증 환자들 보면 잘려, 해고다. 왜? 옛날에는 우울증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일도 잘하고 자기 일을 잘 끝냈는데 점점 더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결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각하게 되고 아니면 팀장을 시킨 일을 제 시간에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조증은 그것과 반대죠. 뭐 자신감이 넘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잠을 안 자도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 기세등등하다는 거죠. 네. 뭐 때로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말도 빨라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 조울병으로 한 10몇 번 입퇴원을 반복하신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항상 뜨기만 기분이 뜨면 무슨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지. 투자 계획서. 근데 그걸 정상인이 볼 때는 아주 혹한 거예요. 이거 사업이 진짜 될 것 같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의가 아니야. 자기가 사기치려고 사기친 게 아니라 자기는 잘 짰다고 짰는데 결국은 그게 보면 비현실적인 계획이 되니까 꼭 거기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날리고 그럼 이제 경찰에 고발하면은 또 유치장에 간다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보면 여러 여성분들 중에는 집에 그냥 인터넷 쇼핑에 물건을 사가지고 방 하나가 아예 창고야, 창고. 그 정도로 물건을 사드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제 그런 경우. 대개 보면 기분파가 되는 거죠. 야, 오늘 내가 한 통 낼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을 다 쓴다든지.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한 달 용돈을 다 날렸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주 최고 자기가 골든벨 울리는 게 최고인데 그러셨나봐요 옛날에.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분이 떴다 이런 기분이 일주일 이상 되면은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조울병은 조자는 이제 조증의 조자고 울자는 우울병의 울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곡선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조증하고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조울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우울증 보시면은 손가락이 다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뭔가 내가 데일베르드 가서 붙여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빨리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슴이 안 하죠. 어디가 하죠? 뇌. 우리 인간의 뇌는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하게 되는데 뇌 기능이 저하되면 그것도 안 한다. 그래 뭐 내가 다칠 만한 내가 나쁜 놈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 자기 팔자 타령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개선하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꼭 고쳐야 될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증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슈퍼맨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곧 나락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조울증과 연관된 다른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술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술 많이 먹고 차를 먹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잡힐 것 같아. 응? 경찰이 설마 나를 잡겠어? 뭐야? 오늘은 뭐 내가 운이 좋은 날이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해도 돼. 다 해도 돼.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니까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그 차를 몰고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서를 가가지고 거기서 막 큰 소리 치니까 그분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유치장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가서 얘는 과거에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 위인이 안 되고 사실은 조울병인데 지금 이러이러해서 병이 도진 것 같다. 내가 빨리 넘겨주시면 내가 병원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입원을 시키러 온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후로 추락한다는 게 정말 그동안에 쌓아놨던 게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조울병이 꼭 누구 걸리라고 정해져 있냐? 그럼 그게 아니라 이분 굉장히 미인이죠? 비비안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람과 사라진다. 와, 바람과 사라진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막 화려하고 막 항상 좋을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혼자 있을 수가 없고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력도 없고. 근데 또 어떻게 되죠? 어떤 때는 조울병이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본인이 겪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막 영화를 찍어도 끄떡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비안이도 조울병은.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빈센트 반 고고. 이분은 이제 조울병인데 심한 우울증을 앓을 때는 귀를 어떻게 됐어요? 자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조울병이 심했을 때 특히나 조증에서 이제 아까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저런 자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슈만 아시죠? 슈만의 부인이 누구예요? 클라. 장면이 아주 그냥 명석하게요. 슈만과 클라라. 그래서 이제 클라라를 위해서 작곡도 하고 굉장히 사랑했던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조울병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대기적으로 이분이 작곡하는 게 어떤 때는 보니까 작곡을 별로 안 하세요. 또 어떤 때 보니까 작곡량이 1년에 30곡이 넘어요. 어떤 때는 한 3곡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경조증 이때는 이제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작곡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밤새 가면서 그냥 나 마일 넣고 해가지고 그냥 막 별별 시를 다 해가지고 작곡을 하시니 이 해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우울증이 심해질 때는 어떤 해에는 1840은 1년에 단 한 곡도 작곡을 못하신 그런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커질 때가 있고 너무 적어질 때가 있고. 근데 때로는 이 조증 후에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살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도 너무 심하면 죽을 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럼 우울증 환자가 주로 언제 자살을 하냐면 좀 나아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아주 심한 우울증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자살.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 환자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세요. 너무 좋아졌어 하면 사실은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시기이기도 해요. 여기도 보시면 약간 경조증이 있을 때 자살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울병 환자들이 약간 경조증 때 또한 자살 시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1956년도에는 정신병원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는 이런 얘기를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죠? 곡설이 있죠. 조증과 우울증 이런 작곡에서도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별로 볼 건 없으시고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정리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오도르 루즈벨트라는 분이 조울병이 있으셨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링컨 대통령은
우울증이 주로 있으셨고, 이분이 심할 때는 막 정신병적 증상도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댐을 세우신 우리 후보 대통령도 우울증이 있었고, 그 아이젠하워 그 2차 대전에 그 대장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우울증이 있으셨고, 우리 최근에 그런 존슨 대통령도 역시 조울병이 있으셨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도 이분은 알코올, 예,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들이 이런 기분 장애를 굉장히 많이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미국이 저런 분들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백악관에 있는 그 비서진들은 저렇게 밤새도록 술 드시는데 내일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최근까지 그런 걱정을 하셨다는 그런 정신과 의사분들 제가 미국 가서도 몇 번 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대통령 그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끝나고 자살을 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면 그런 직업이면은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우울증이나 조울병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분들도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조울병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슈만도 보지만 우울증이 있을 때도 하여튼 작곡했고, 조증이 있을 때도 뭔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클라라를 위한 작곡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실력 발휘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들은 아세요? 이 액션스타, 반담, 이렇게 옛날 적군을 물리치는, 그래서 이분 하는 말씀이 누가 재밌게 썼는데, 우울해서 운동했어요. 지금도 기분 조절제를 먹고 있죠. 우울해서 운동했더니 아주 근육이 많이 나온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이분 또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또 이분은 누구시죠? 젊은 분들 중에서 이 남자 배우 짐 캐리. 정말 영화도 많이 보시고 마스크에 나온 짐 캐리. 이분도 이제 조울병. 그래서 사실은 많은 영화 배우들도 그냥 스크린에서는 막 현란하고 이러지만은 또 본인 집에 가서는 혼자 울고 있다거나 혼자 술만 먹고 우울증을 달래거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마 지난번에도 조현병 강의들에서는 우울증 강의를 안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우울한 분들이 있었어요. 별로 기분이 좋아지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단극성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불면증으로 많이 나타나시고, 이분들은 한쪽으로만 계속 우울하니까 항우울제를 드시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조울병 중에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할 때 항우울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뜨죠.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못 내리면 또는 환자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우울하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걸 꼭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는데 현재 우울하면 이때는 항우울제를 드시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아까 양극성 장애처럼 남극에서 북극으로 휙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차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항우울제만 쓰면은 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분 조절제라는 다른 또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는 우울증이 있어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 중에서 한 10%에서 한 많게는 40%까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울병이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볼 때만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의사들이 좀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진단명이 옛날에는 우울증에서 이제는 조울병 중에 지금 우울증 상태다. 이렇게 변해하신 분들이 꽤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48% 정도가 정확한 진단 전에 3명의 의사를 거쳐서 겨우 진단을 했어요. 의사도 못 믿겠네. 그죠? 한 사람한테는 몸이 누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면 그 의사 믿을 수 있어. 다른 데 한번 가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명의 의사를 거친 동안 뭐 몰랐고 심지어 10%에서는 7명의 의사를 거쳐서 겨우 진단을 받았다. 이건 실제 이제 의학 잡지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분은 조울병으로 치료를 받는데 10년이 걸렸더라고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찾아온 여자 아주 젊은 여성인데 이분은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자기가 먹었던 약들을 본인이 다 적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나는 조울병 같은데 나를 치료했던 선생님들이 자꾸 우울증 약만 줘서 자기가 정말 이상해서 나를 찾아갔대요.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강의 들었으니까 저는 명의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한 분들이 다 되시면은 항상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그냥 죽고 싶으면 물어볼 게 아니라 반대도 한번 물어보셔요. 근데 기분이 반대로 들 때는 없어.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확 모시기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라는 게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일상생활. 성령이 충만한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에 꼭 빠져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그냥 있느냐. 그게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 누구나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지. 그냥 기도원에서만 살고 그냥 생업을 접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되나? 진짜 오늘 오셨던 분들 그래요. 애가 딸을 대학생인데 너무 그냥 한때 그런 종교적인 망상이죠. 지금 보면 그게 생겼을 때 이 어머니가 딸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의사를 안 보고 3시, 6시, 9시, 12시 3시간마다 딸을 붙잡고 1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어땠을까요? 조증이에요? 안 났죠. 그래서 결국은 부산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뜰이 막 확 겹쳐요. 확 불을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하셨는데 그 기간이 벌써 1년이 경과한 거예요. 그 서울여대 다니는 꽃다운 처녀가 1년 전에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 공부 잘했죠.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진단을 제대로 받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놓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무서운 얘기지만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발되고 실제 기능을 못하죠. 재구실을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빨리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지난번에 강의 하셨겠지만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인보다 무려 25년을 빠져요. 왜?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실제로 여생이 짧아진다는 게 문제죠. 경제적인 수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고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흔한가, 이 조울병이.
조현병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죠? 몇 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야,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이라고 아주 머리에 다, 그죠? 그럼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에서. 아니 왜 제가 뭐 서울에서 꼭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 반에 몇 명인가 그건 물어본다. 60명. 그럼 적어도 옆에 반, 그죠? 합치면 120명이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한 5-6명은 조현병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적은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방에서 명문 고등학교 나오시고 왜 그러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조울병도 비슷해요.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또는 한 많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울병도 이게 양악성 장애도 그렇게 드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레지던트 제가 이제 전공의 할 때 보면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조현병 친구 옆반 1명, 또 조증 환자 1명.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했냐? 아니에요. 그 조울병 걸렸던 친구는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석사를 했던 친구고, 조울병 걸린 친구는 연대 상대를 나왔지. 지는 날 몰라.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흔한 병이냐 하는 거죠. 조울병도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일생 동안 재발을 굉장히 해요. 거의 보면 한 10번, 9번 정도. 평균 2년에 한 번씩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언제 많이 하나? 보면 계절이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는 꼭 봄에 뜨는 조증 환자가 있고 누구는 가을에 뜨는 조증 환자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계절을 타는 게 있어서 부모님들은 다 가족들 아이고 가을이 됐으니 제가 또 그리고 항상 이 정신병원에도 통계를 보면은 봄, 가을에 항상 조증 환자들이 아주 많아요. 병실이 시끌시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분 변화와 우리의 계절 변화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 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이 일사량과 또한 우울병, 조울병이 또 관련이 그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언제 많아요? 계절을 타면 주로 겨울. 빛을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1호점 어디 있어요?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 가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한때는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사람들이 뽑은 도시죠. 시애틀, 밴쿠버, 멜버른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시애틀이 뭐를 유명하냐면 스타벅스 커피를.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군 부대 가니까 아시는 미군 저 영어 가르쳐 주시는 미군 경장이 저한테 커피를 사주시죠. 이게 아메리카노. 이게 무슨 커피인지 뭐 도대체 보리차인지 밍밍해가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커피를 마시나? 차라리 우리나라 맥심 커피가 훨씬 맛있네. 마음속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95년도에 시애틀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를 먹으니까 아니 커피가 이 미국에서 먹는 커피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밍밍한 커피가 아니라 커피는 진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시애틀 커피는 왜 아메리카노가 아니냐? 여기는 왜 이렇게 진해? 그랬더니 그 시애틀에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시애틀은 1년 365일 중에 비가 오는 날이 200일이 넘어요. 맨날 우중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카페인은 어때요? 카페인. 아침에 좀 정신이 조금 집중이 안 될 때 커피 한 잔 먹으면 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커피가 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가 유난히 쓰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시애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애틀이 유명한 게 정신과적으로는 광치료. 이 포토세라피라고 해서 광선, 라이트. 그죠? 그래가지고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햇볕 일사량이 적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그만 방에다 놓고 5천 원사 너무너무 밝은 그 전구를 한 몇백 개 켜놓고 쏘이는 거예요. 인공 그 빛을. 그러면 우울증이 좋아져. 그래서 정신과 의사 중에서 우울증의 광치료로 시애틀에 연수 간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살기는 진짜 좋을까요? 그렇게 우울증이 많은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연유로서 사실은 우리가 그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커피를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기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은 뭔가 자기의 기분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요법으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럼 조울병의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 유전, 뇌의 변화, 그 중에서, 그죠?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하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당 조절이잖아요. 저혈당이 빠졌다. 고혈당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제를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울병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분 조절제를 드셔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울병. 근데 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요? 제가 방금 그럼 고혈압 약은 평생 안 드시나요? 당뇨약을 끊으시면 당이 괜찮은가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죠. 그죠? 당뇨병 환자분이 만약에 당뇨약을 안 드시면 고혈당이 확 올라가시면 생명의 지장이 있어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잘 드시면서 정신과 약은 그냥 무조건 끊으려고 했어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 신체나 정신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런 기분 조절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전달이 뇌에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이제 병이 된다고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조절제를 만약에 드리면 저것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요. 예를 들어 334, 2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딱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보통 약을 드시면 한 3주 정도는 걸려야지 이 뇌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인 경우는 이제 그 월경 주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실은 남자들보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우울증의 경우를 보면 여성이 그래서 남성들보다 2배 정도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보시면 이런 임신 또는 월경과 관련된 우울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때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랑 이 계절의 영향은 항상 그죠? 햇빛이 들어와서 우리 눈을 통해서 그래서 뇌 시상하부에서 이런 멜라토닌 또는 세로토닌을 광합성 우리 식물이 광합성하듯이 우리 뇌에서도 이런 물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치료라는 것은 자연 광이 없으니까 그런 광을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뇌에서 변화가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제가 이제 또 한 군데 간 곳은 똑같은 이 광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혹시 아시죠? WHO 국제 저도 이제 WHO 회의를 하러 갔는데 그 스위스의 제네바를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레마노라고 하는 엄청 긴 호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에비앙이라고 여러분들 생수 좋아하시죠?
그 에비앙 클래식 골프 그제 했는데 제네바와 에비앙이 마주보고 있는 호수를 가운데 두고 프랑스와 스위스가 마주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렇게 살기 좋은 제네바 우리가 스위스하면 워낙에 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제네바에는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제네바를 갔을 때 한국에서 온 그 석사 유학생, 제네바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가지고 와서는 저를 제가 교회에 갔다가 이제 그분이 만나니까 저를 그분이 너무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왜?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내가 우울증을 몰랐는데 이 제네바에 오니까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옆집 아줌마.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 처방은 뭐였어요? 주말에 산에다. 산에를 왜 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쭉 가보니까 조금 이게 그 몽블랑산이고 그쪽에서 한 2시간 가면 있거든요. 거기 자기 중턱까지 저 딱 가보니까 이 레만, 라크레만이라는 데가 그냥 뿌옇게 그러니까 일사량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는 겨울만 되면 산으로 갔어. 그럼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실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은 기분이 좋아져서 주말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주말 돼서 자꾸 산행하기 시작해. 그런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딱 맞네요. 여러분 겨울 되시면 자꾸 집에만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우리는 꼭 산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공원만 나고, 그죠? 여기 한강 둔치만 나가도 우리는 햇빛이 많으니까 다행스럽게 겨울에 그렇게 많이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시려면 햇빛을 쬐요. 이게 이제 치료예요. 그래서 기분 변화에 취약한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파요. 야, 오늘 내가 돈 쓰고 들어가서 이제 월말에 후회하고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바가지 긁히고 이제 카드 뺏기고 이런 그런 기분파 항상 있죠. 그다음에 생체 리듬 자체가 아주 짧아. 한 3시간 자고 그냥 항상 빨리빨리 탄 거 좋은데 말이죠. 너무 부족해. 나도 자야 될 시간에 일어나. 이런 사이클이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관련이 없게. 그럼 사실은 관련이 많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딱 오면 우리 이 권총의 이 방안에 담기는 것처럼 그게 이제 격발을 시켜가지고 병이 이제 시작되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병이 어떻게 가셨어요? 따님께서 그러면 글쎄 배가 좋은데 아유 선반의 데가 딱지를 맞았어요. 한 번도 남에 의해서 거절당해본 적이 없는 공주 같은 우남 능력의 딸이 선을 봤는데 상대방 남자가 퇴짜를 했다. 그게 너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생활에 있어서의 한 가지. 아니 이제 그 아들도 아버님한테 제가 여쭤보면 걔가 그냥 군대 가서 빠따를 놨더니 내가 어느 순간에 물론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지만 그게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런 취약한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는 이러한 병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병을 다룰 때도 그런 심리학적인 면 또는 생물학적인 면 또는 사회학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사회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있을 때의 가족들의 아주 극진한 지지.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잘 이분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속도는 천하지. 예. 그래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분 조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혹시 여기 있는 약들을 자녀분들이나 혹시 본인들이 이제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리쥬, 알프로에이트, 카바마니티, 라모트리진
이런 약들이 이제 기분 조절제에 주로 해당되는 그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라모트리진이라는 약은 특히나 조울병 중에 조울병 상태, 우울증이 맞았을 때 저게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약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걸 드시고 나서 한 3주 정도가 경과가 되면은 기분이 이제 조절되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다 부작용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살이 찔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 약을 먹고 나서 내가 3kg가 쪘다, 4kg가 쪘다.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면 그런 이제 그 과체중을 또 예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항우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울병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우울증에는 이제 잘 듣죠. 근데 이제 약을 먹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고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부작용입니다. 변비도 있어요. 소화도 잘. 또 머리가 좀 망가질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주위에서 자꾸 많이 그래서 어떤 분은 보시면은 열심히 먹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갔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약 먹는 거 가만히 된다고 자꾸 교회에서 계신 그 집사님이 자꾸 약을 못 먹게 해서 제가 그걸 했어요. 응? 자꾸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약 못 먹고 그래서 내가 그분 좀 모시고 응? 내가 좀 치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자꾸 뭐 단수한다고 자꾸 이렇게 막 머리 다 끄져가 뜯어놓고 아니 한국 현실이 그래요 진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무엇가 들어온가 하면 아주 그냥 밥수제를 막. 되게 그런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병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약간 좀 잠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아침에 좀 깨기 힘들고 그 정도는 이제 약의 부작용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병 자체에 그것도 역시 치료해야 될 대상인 경우가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약을 드시면서도 정신과의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래도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의사가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서 저는 그래서 중증 상태는 매주 와요. 그래서 좋아지면 2주에 한 번, 좋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되면 빨리빨리 대처해요. 그래서 발병 초기에는 자유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꼼꼼하게 제가 이제 그 조울병 환자 여성분들에게 당신의 그 기분을 한번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 되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좋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뜬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분을 보면 나의 그 불안, 나의 우울, 또 나의 의식 그걸 딱 이렇게 증상들을 구분을 해서 매일매일 본인이 이렇게 병을 찍어가고 제가 그걸 보면 한 달 만에 보더라도 이때 왜 이러셨어요? 이때는 왜 이렇게 저조하셨죠? 그런 걸 의사랑 상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관찰하면서 의사랑 상담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병을 잘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이 시작되게 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일과 굉장히 특히나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현재까지 좋다고 알려진 약물 이외의 치료법은 걷기, 운동, 그리고 독서. 독서가 별거 아닌데 독서하면 정말 좋아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어서 글을 읽는 것만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걸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진동이 이 발뒤꿈치의 진동이 척추를 타고 뇌에 올라가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뇌에 있고 그러면 걷는 게 뇌에 자극을 준다. 우울증 환자들 여러분들 보세요. 걷기를 싫어요. 이미 그게 병이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항상 보호자들 30분이라도 끌고 나가서 산보라도 하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걷는 것 자체 또 뛰면 더 좋겠죠. 이런 게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사실은 가장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긍정적인 역할도 해요. 사람이 좀 긴장감이 있어야지. 뭐 내일 출근한다고 내가 7시 반에 일어나지 출근할 데가 없으면 12시까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우리가 있을 때 당연히 있는다 이거예요. 없을 수는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해소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심호흡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도 천천히 하시고, 미뤄둔 일을 생각날 때마다 잘 실천해라. 그 다음에 바깥 바람도 좀 쐬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바른 자세 자체가 바른 자세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달라져요. 의자가 괜히 휘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척추를 잘 보호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자세 바로잡기 자체가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우정한 아니면 아주 그 척추를 똑바로 펴고 계시죠. 여러분들 한번 이 다른 자세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적고 기분이 오히려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부터 바로 잡고 생활하시는 게 특히나 그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과 친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빨리 손을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너 깨병 부리는 거 아니야? 엄살 아니야? 얘도 애가 내려 터졌어. 아주 귀찮은 짓이야, 귀찮은 짓. 이렇게 되면 대화가 가져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병이 악화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가족.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잔소리 한다. 짜증을 낸다. 이런 부정적. 그것도 못해? 아유, 저 찌질이. 입에 붙은 가족들의 애들은 병이 잘 안 나. 응? 그렇지만, 그래, 괜찮아. 병명하는 그 말을 듣는 집 애들은 병이 난다고 하더라도 빨리 나요. 이건 뭐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한 정신과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발을 많이 일으키는 가정의 특징이 있다는 거지. 너무 비난을 하는 거야, 서로. 또 약 안 먹었지,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왜 오늘 약 까먹었어? 무슨 일 있었니? 빨리 먹어야지.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첫째 시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1시간 정도 할 텐데요. 기분 장애는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내 팔자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고칠 수 있어요. 어디를 고쳐요? 여기를 고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뇌를 고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근원적으로 뇌를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알고 있는 적절한 치료비를 찾아가죠. 그렇다면 무조건 제가 의사한테 가서 약을 먹으라는 거죠.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면 뇌의 변화도 나타나요. 고마운 사람이 고마운 말 한마디 해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뇌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약이 조금은 그걸 땡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약을 치료하면서 면담도 하면서 그런 치료를 빨리 받는 게 병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 강의는 이걸로 제가 마감하고요. 8시 16분이니까 한 15분.